부산으로 돌아온 원규는 세상이 온통 어둡게 느껴지면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우울한 신음소리를 내곤 했다. 철석같이 믿었던 후배에게 감쪽같이 속은데다 적반하장식의 협박까지 당하고 나니 그에게 상냥하게 다가오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평소에는 유쾌하고 자신만만하던 그가 마닐라를 다녀온 후부터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멍하니 앉아 깊은 생각에 젖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자 영문을 몰라 걱정했다. 승대는 먹구름이 잔뜩 끼인 얼굴을 하고서 흥분하여 말까지 더듬거리던 원규를 생각하면 가소롭고 불쌍하기까지 했다. 그 불쌍한 얼굴이 그 녀석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남김없이 나타내었다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며칠간 원규로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 횡령 문제를 해결하라는 독촉도 없었다. 투서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자 흐뭇하고 느긋해졌다. IQ 낮은 놈이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깨달은 모양이었다. 천재가 달리 천재이겠는가? 천재를 상대로 하여 싸우는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터였다. 그는 똑똑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혼자 낄낄거리고 웃었다. 이 일이 너무 쉽게 풀려서 실감이 안 나는데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쓰고 다녀도 될 것이다. 이토록 수월한 것을 으흐흐. 그동안 경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할 때마다 꺼림칙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원규의 약점을 쥐고 있는 한 회사는 승대의 개인 회사인 것이고 회사 안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파블로와 헬렌을 회사에서 내쫓고 서둘러 다른 더미를 찾아야 했다. 인체가 대질 조사를 할 때 그에게 섭섭한 진술을 했던 직원들도 경중을 따져가며 불이익을 줘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시로 사장실에 불러 그녀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더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여직원 리사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미 지분을 리사에게 옮기고 그녀와 은밀하게 즐길 원룸을 회사 비용으로 빨리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탐욕의 심장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의 본성들이 썩은 시체의 창자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처럼 스멀스멀거렸다. 그 순간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영혼을 기다리는 악마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메일로 그의 비리를 폭로했던 파블로가 느닷없이 그의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식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갑자기 그의 IQ가 혼란을 일으켰다. 파블로의 이메일이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규나 인체가 아니라 더미 파블로였다. 파블로가 더미가 아닌 정식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파블로는 투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의 경영이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었다. 승대는 이문식과 함께 매일 파블로를 만났지만 프리메이신 조직의 간부인 파블로는 설득되기를 거부했다. 파블로 역시 누군가의 약점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인간처럼 보였다. 그동안 파블로를 우습게 보았다고 그는 후회했다. 하지만 파블로를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하는 사람이 이문식이라는 것을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비리를 폭로하도록 파블로를 조종하고 사주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돕고 있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IQ만 천재인 그는 알지 못했다. 2011년 5월 30일 첫 이사회가 열렸다. OSC 사무실에는 이사회 멤버 5사람이 모두 모였다. 승대와 마리셀은 정식 주주였고 파블로, 마리오, 헬렌은 덤이었지만 모두 등기상 주주였고 이사회 멤버였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이문식이 파블로와 헬렌을 불러 이사회에서 의결할 안건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내일 이사회가 열리면 미스터 고를 성토한 후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자는 안건을 올리시오. 헬렌이 파블로의 제안에 찬성하면 마리셀과 마리오도 찬성할 것이오. 알겠소. 첫 이사회가 우리 계획대로 끝나면 미스터 고는 더 길길이 날뛸 것이오. 나는 계속해서 그를 편들어 주는 것처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 녀석과 나를 싸잡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시오. 나는 미스터 윤과 미스터 박이 당신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말하겠소.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모든 음모를 뒤에서 꾸미고 있다고 미스터 고가 믿도록 만들겠소. 그러자 파블로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두 사람이 나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말한다고요? 나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데 설마 미스터 고가 믿을까요? 그것은 나한테 맡기시오. 미스터 고는 사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여자들보다 더 감정 기복이 심한 얼치기 바보요. 감정 조절과 상황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이요. 다음번 이사회에서 헬렌을 사장으로 선임하고 부사장직은 당신이 계속 유지하면 회사 지분 70%를 팔아넘기기 이전으로 되돌려 우리가 다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요. 알겠소.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 한국인 중에도 미스터 고처럼 미련한 사람이 있다니 놀랍소. 하하하. 미스터 용과 미스터 박도 내 계획에 말려들 것이니 그들도 똑같이 미련한 자들이요. 아하하하. 첫 이서에서는 파블로의 이메일에 적시되어 있는 승대의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한 다음 1억 5천만원 상당의 횡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승대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이서회 멤버들 중에서 파블로는 이문식의 덤이, 헬렌은 승대의 덤이었지만 그들 모두 승대에게 불리한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반적으로 덤이는 회사의 정책 결정이나 이사회 의결에 있어서 실제 오너의 지시에 따른다. 그런데 파블로와 헬렌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마리셀은 그들에게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첫 이사회에서 공금 횡령범으로 규정되고 경영권마저 박탈당한 승대는 길길이 날뛰기는커녕 고개를 숙이고서 매일 이문식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원규 앞에서는 미친 늑대였는데 이문식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강아지 꼴이었다. 어느 날 승대가 점심 식사 시간에 맞춰 광주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 식당 안은 을씨년스러웠다. 에어컨을 꺼놓고 선풍기만 몇 대 돌아가고 있었다. 파리채를 들고 서 있는 이문식이 그를 반갑게 맞으며 자리를 권하자 그가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네 문제는 모든 더미들을 장악하고 있는 박 사장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박 사장은 윤 사장이 컨트롤하고 있고. 이 선배님, 파블로하고 헬렌도 박 사장이 조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두 사람은 이 선배님과 저의 더미들 아닙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신의가 없다는 것 자네도 잘 알고 있잖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번에는 박 사장 쪽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 두 사람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네. 이문식은 고개를 숙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자네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가기 전에 윤 사장에 대한 투서 협박은 계속해. 그렇게 해서 윤 사장과 박 사장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야 해. 자네가 떠난 뒤 이곳의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만약 자네가 투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야. 식당 종업원이 라면을 들고 왔다. 이문식의 아내가 아침 식사도 하지 못했다는 승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식당의 공기가 후덥지근한데 펄펄 끓는 라면 그릇이 앞에 놓이자 그는 울컥 진땀을 쏟아냈다. 애가 끓는지 어깨로 숨을 헐떡이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따라 이문식의 길쭉한 얼굴이 소갈머리가 좁아 옹졸하고 쫀쫀해 보였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6일 승대는 동업자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다. 지금 이사장님과 상의했는데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가는 걸로 결정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제 주식은 이사장님께 유임하고 한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겠습니다. 한편 SNC의 이상무와 손 실장은 승대가 동업자들끼리의 비밀 합의문을 가지고 SNC 임원들마저 다칠 수 있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원규가 책임지고 투서를 막아야 한다며 다그쳤다.
그러는 한편 그들은 부산 남부 동문회 박만길 회장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평소에 박 회장은 원규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승대의 투서가 SN그룹의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자칫 동문사회에 회오리 바람이 일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SNC의 김석희 대표이사는 박 회장의 A대학교 동기생이었다. 그래서 투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급히 마닐라로 들어가는 원규와 동행했다. 그때는 이미 OSC의 첫 이사회가 끝난 뒤였다. 6월 7일 박만길 회장과 윤원규, 고승대, 그리고 SNC의 마닐라 주재원 이상호 과장이 팬패시픽 호텔의 일본 식당에서 만났다. 원규가 먼저 승대를 나몰았다. 고승대,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는 A대학 동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 그러니 무고한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마. 자꾸 똑같은 말만 할 거라면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입을 삐죽이 내밀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승대를 노려보며 원규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투사하면 제일 먼저 자네 선배인 이상무가 다쳐. 저는 그런 것 모릅니다. 박 회장이 두 사람을 만류하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나서 승대에게 물었다. 그 합의문은 너하고 동업자들이 다 함께 서명했지? 네. 그 합의문에 SN그룹 임원들 중에 누가 관여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합의문대로 SN그룹 임원들 중 누구에게 커미션을 준 적 있는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승대를 쳐다보며 잠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원규가 말했다. 너의 투서 협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치졸한 행위는 막장으로 가는 것이기에 그런 행동만큼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자 승대가 비뚤어진 눈으로 원규를 흘기며 이미 막장으로 간 겁니다. 내 인생이 막장이 되었는데 내가 무서울 게 없지요. 나만 막장으로 만들면 되는 줄 아셨나요? 그의 눈길이 하도 날카로워 원규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의 마음은 무고한 SN그룹의 임원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비열한 물귀신 심사였다. 그들 중에는 손 실장처럼 승대를 싫어했던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기회에 나 죽고 너희들 모두도 죽어라 하는 심사였다. 그들 중에는 이상무처럼 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심사였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던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박 회장이 그에게 재촉했다. 그는 윤원규와 박인채가 OSC를 떠나길 원한다고 했다. 잠시 후 박 회장의 주선으로 승대가 투서를 안 하는 대신 원규와 인채의 OSC 지분 전체를 승대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그제야 승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제 혼자의 지분만으로도 70%가 되는 것이니 지난주에 했던 이사회의 의결도 뒤집어 버리고 회사 내에서 자기의 경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 회장이 건배를 제의하며 말했다. 윤 사장, 고후배, 후련하게 정리해줘서 고맙소. 마음고생들은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오. 오늘 밤 두 자리 쭉 뻗고 쉬세요. 본사에 승대의 투수가 들어가 시끄러질까 노심초사했던 이 과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윤 사장님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승대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 과장님 감사합니다. 윤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헤헤헤. 원규만이 힘없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50년 인생을 통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죄 지은 사람에게 이토록 더럽고 치사하게 무릎을 꿇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원규의 자존심보다는 무고한 사람들이 원규가 얽힌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겠기에 원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이후 두 번 다시 승대를 상종하지 않으리라 원규는 다짐했다. 으흐흐흐. 오호호호. 그날 밤 원규와의 합의를 들은 승대의 아내는 승리의 쾌재를 불렀다. 얼른 친정오빠 임기택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축하한다며 기뻐해 줬다. 아내와 처남의 칭찬에 그의 감정은 한층 더 고무되었다. 흥분을 참지 못한 그들 부부는 애들을 다른 방으로 내쫓은 뒤
오랜만에 질퍽한 섹스를 즐겼다. 그런데 연락의 순간이 지나간 침대에 누워 실실 쪼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짜던 그의 IQ가 갑자기 아차 하며 비명을 내질렀다. 회사에서 나간 후에 원규의 지인과 사업 파트너들이 그가 독차지하여 경영하는 회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면 큰일이었다. 급박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실도 조만간 알려지게 되면 그는 인격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서서히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또다시 IQ를 빙빙 돌려본 그는 원규의 약점을 틀어지고 있는 한 굳이 그들의 지분을 매입한 후 회사에서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분을 매입할 돈도 아까웠거니와 더미 파블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들의 지분을 인수한다 하여도 믿을 만한 또 다른 더미가 그에게는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을 계속 회사에 붙잡아 두어 그를 돕도록 협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었다. 낚시바늘을 빼내주는 대신 그들을 수족관 속에 넣어 관리를 하는 편이 그에게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 이제 그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남의 약점을 쥔 즐거움은 비겁한 즐거움이라고 누가 말했었다. 하지만 뭐 어떠랴. 비겁하든 비열하든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다. 호주머니에 들어간 횡령금을 내놓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우려낼 수 있다면야 그것보다 더한 짓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튿날 사무실에 나가보니 간밤에 우려했던 대로 더미 파블로가 승대의 회사 내 업무를 통제했다. 회계 관리는 물론 돈 한 푼 못 가져가게 하고 직원들에게 지시도 못 내리게 했다. 파블로는 승대에게 돈을 치뜨고선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문식의 더미 파블로는 이제 누구의 더미도 아닌 실제 주주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원규와 인체의 지분을 사서 그의 지분을 70%까지 끌어올린다 해도 결국 파블로 때문에 그는 경영에 복귀할 수 없게 될 판이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심하며 부산으로 돌아간 원규에게 승대가 전화를 했다.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파블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원규가 방안을 제시했다. 횡령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 이사회를 수집해라. 그러면 반환되는 횡령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자는 안을 마리셀이 제안할 것이고 헬렌과 파블로가 반대하더라도 너하고 마리셀, 마리오가 찬성하면 의결이 된다. 그런 다음 우리 배당금인 40%를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문식 사장도 너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 이 사장 목도 너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야. 만약 파블로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기어코 챙기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지분 몫인 10%만 주면 될 것이다. 원규의 제안을 가지고 승대가 이문식을 만났다. 뭐라고? 너는 어떻게 윤 사장 말을 믿느냐 바보같이. 내가 횡령금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야. 횡령을 자인하는 것이니까. 이사회에서 그들이 반환금을 배당하자는 안을 올린다고? 웃기고 있네. 설사 그 안을 자네가 직접 올린다고 해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 분명해. 지금 파블로를 그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니 이사회에서는 자네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했던 대로 너는 잠시 한국에 돌아가 있어. 파블로와 헬렌의 지분을 옮기기 위해 내 애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미가 바뀐 후에 돌아오면 돼. 그동안에는 파블로가 우리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윤 사장을 협박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우와, 선배님한테 애인이 있었어요? 응, 너한테만 처음으로 털어놓는 비밀이야. 올해 20살인데 일본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불락간에 있어. 광주 식당을 팔고 집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아가씨가 마닐라에 있는 내 콘도로 들어와 같이 살 거야. 네, 그럼 안심이네요. 이 선배님만 믿겠습니다. 이튿날 투자지분 인수에 대한 합의 이행을 원규가 독촉하자 승대는 버럭 화를 내었다. 내가 언제 당신 지분을 산다고 했어? 아니, 지난주에 박 회장과 이 과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합의했잖아.
아, 그랬었던가요? 하하하. 그것은 그때 당신과 박 회장이 하도 투서하지 말라고 사정하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해줄까 생각했던 것뿐이요. 우리가 문서로 합의한 것도 아니지 않소.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뀐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말하지 않겠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승대의 얼굴 위에 비열한 미소가 번뜩였다. 승대의 또 다른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원규는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가 울컥 솟아났지만 가까스로 참고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는 원규가 당황해하는 목소리를 즐기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사람이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는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간단하죠. 당신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원규는 순간적으로 어떤 무시무시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분노를 넘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정복자가 을에 그려하듯이 으르고 어르는 태도로 나왔다. 더미 파블로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려 하니 우선 그 작자부터 당신과 박 사장이 막아주어야겠소. 그리고 당신 친구들에게 잘 얘기해서 영업을 도와주면 앞으로 당신에게 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주겠소. 파블로는 원래부터 이문식 사장의 덤이잖아. 이 사장이 컨트롤해야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지 마시오. 파블로를 당신들이 뒤에서 조정하는 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파블로에게 지시해서 모든 것을 한 달 전으로 돌려놓으시오. 즉 횡령권을 없던 것으로 하고 내가 경영에 복귀하도록 제재를 푸시오. 이 사장의 덤인 파블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시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필리핀 법을 들고 나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그건 당신들이 처음부터 저지른 일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풀어야죠. 그와 대화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원규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곤해져 왔다. 원규는 마지막으로 그의 죄의식에 호소하고자 했다. 도대체 너는 일말의 양심도 없어? 양심? 그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볍게 흔들렸다. 가만히 있자. 양심이 뭐였더라? 그러나 그의 IQ가 금세 제 위치로 돌아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다. 양심이란 돈 없고 무지 목매한 자들, 실패한 자들이 정복자에게 자비를 호소할 때 쓰는 졸렬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단어이지 않던가. 전지전능한 돈을 버는데 일말에 도움이 안 되고 하등의 가치가 없는 단어. 내가 성공한 재벌들과 권력자들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내 양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가에게는 야심과 속임수가 있어야 하고 사업가에게는 양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는 것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가 우선 흥 하고 콧방귀를 낀 다음 득이양양하고 뻔뻔스러운 어투로 쏘아붙였다. 양심이라고요? 아하하하. 나는 양심 따위의 허영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지요. 내 돈이 더 중요할 뿐이요. 그러니 허튼 소리 작작하고 당신은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주어야만 하겠소. 조롱기 역력한 그의 말은 채찍으로 내리치듯 빈사 상태에 빠진 원규의 마음을 또다시 핥히었다. 혹시나 하고 실오라기 같은 기대를 걸었던 원규는 더욱 아득한 절망을 느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훗날 자신의 말과 태도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원규와 원규의 친구들을 가두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을 떡 주무르듯 가지고 놀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에 독침을 찔러 넣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양심이나 신용을 지키기보다는 당장 손에 들어온 재물을 지키고 장차 재벌이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필사적이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 세계에서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배반하고 협박하는 것쯤은 죄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살모사가 되었고 그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렇군. 원규는 자신조차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쉰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환멸 그리고 수치가 섞여 있었다. 머리로 피가 솟구쳤고 목에 핏줄이 일제히 튕겨나왔다. 깊고 깊은 치욕에 몸을 떨며 벌떡 일어섰더니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일어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승대에게 적의를 느꼈다. 한편으로는 추악하고 위험한 것들이 그를 향해 폭풍우처럼 몰아닥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전율했다. 승대는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멋지게 성공한 셈이어서 가슴 뻑적지근한 승리감을 맛보았다. 파블로가 지금은 까불고 있지만 이문식이 그를 돕고 있고 원규와 인체도 그의 수족관 속에 갇혀 있으니 더미는 하루빨리 파블로와 헬렌에게서 이문식의 애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문식의 애인도 자신의 애인으로 다시 더미를 바꾸고 나면 회사는 확실하게 독차지하게 된다. 며칠 후 인체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원규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파블로가 이상해. 10% 지분밖에 없는 더미가 지금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물론 그의 대녀 헬렌의 지분 25%까지 합치면 35%이긴 하지만 파블로가 이문식의 말을 듣지 않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문식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나도 요즘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어. 며칠 전에 A대학 동문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문식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라고 하더라. 사기 전과자라는 것이 동문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걸려든 거야. (1866년부터) (1944년까지) 살았던 로맹 로롤랑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보다 솔직한 난폭함이 더 좋아 보였다. 그런데 승대의 수족관에서 빠져나오는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승대에게 협박을 당한 지 한 달여 후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M&A의 귀재로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던 SN그룹의 강 회장이 외국에까지 너무 방만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급기야 SNC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던 날인 6월 24일 모든 임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SNC는 OSC와의 대리점 계약을 취소했다. 어쩐지 일이 잘 풀린다 싶더니 IQ 천재에게는 좋은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는 힘든가 보았다. SNC 임원들이 칼끝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 그가 칼자루를 휘둘러 보아도 이제는 헛일이었다. 원규와 SNC 임원들을 가두기 위해 애써 짜놓은 수족관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수족관을 빠져나온 원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는 전전긍긍했다. 그의 천재적인 IQ로서도 얼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온갖 혼란과 두려움이 그를 위협했다. 조만간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원기에게 사과하러 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천재가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머리 나쁜 원규에게 사과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내가 SNC 임원들까지 협박할 때 사지를 부르르 떨면서 증오로 이글거리던 그 녀석의 눈빛을 생각해봐.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지. SNC의 부도 소식에 원규는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묵직한 비계 덩어리처럼 명치를 꽉 메우고 있던 불안감이 확 풀려나갔다. 코프레와 멍해가 일시에 벗겨진 듯 후련했다. 원규와 인체는 우선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지분 인수 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회사의 회계 자료를 실사하기로 했다. 승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투서 협박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데다가 파블로는 계속 그의 횡령금 반환을 요구하고 경영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때 파블로의 오랜 친구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문식은 그 자신의 더미 파블로에 관한 한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파블로가 장악한 회사에서는 그의 생활비를 대줄 수 없다 하여 경제적으로도 코너에 몰려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했다. 6월 24일 승대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방구석에 우물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닐라를 관통하고 있는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그날 밤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특별 휴일로 선포된 마닐라는 곳곳이 허리 높이까지 침수되었고 꺾어진 종려나무 가로수들과 뿌리채 뽑힌 망고나무들이 도로를 점거하였다고 오후 뉴스가 전했다.
콘도 앞에 늘어서 있는 나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차디찬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번갯불이 위협적으로 번쩍했다. 그는 오후가 되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밤늦게까지 벌벌 떨며 고열에 시달렸다. 칼로 자르는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베란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차갑고 습한 강풍 때문이라고 애써 자위했다. 하지만 어쩌면 원규와 인체가 복수의 칼을 가하는 소리로 듣고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에 떨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튿날 몸을 추스른 승대는 부산에 있는 박만길 회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었다.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회계를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윤 사장이 더미들을 앞세워 회사를 강탈하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최대한 애잔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박 회장이 OS의 지분 전체를 인수한 후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경영을 맡겨주면 충성을 다해 박 회장을 모시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박 회장이 흔쾌히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 OS에 은근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원규의 사고방식과 은행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OSC의 내부 갈등도 원규의 경영권 탈취 의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승대의 설명을 더 믿었다. 단순한 사람들은 남들도 다 자기 같은 줄 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믿는다. 그리고 박 회장은 만일 OSC를 인수하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들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업적을 만들고 싶은 속내도 있었다. 승대는 과연 원규가 박 회장의 제안이나 요구를 선선히 받아들일까 하는 조바심 섞인 의구심을 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박 회장과 원규의 성격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원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승대의 편을 들어줄 것이니까. 그날 오후 박 회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원규를 불렀다. 원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박 회장의 1년 후배들이자 원규의 선배들인 황시중 사장과 안이현 사장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 회장과 황 사장은 가톨릭 교인이고 안 사장은 불교 신자인데 세 사람 모두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속물이면서 고상한 척하는 인간들이라는 얘기다. 네 사람은 안부 인사와 시답잖은 얘기를 잠깐 나눈 후 박 회장이 어깨를 우쭐거리며 말했다. 그는 자기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낼 때면 자기도 모르게 뽐내는 버릇이 있었다. 승대가 돈이 없어서 자네의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던데 내가 승대와 자네 그리고 자네 친구의 지분을 모두 살까 하네. 인수 가격은 지난번에 자네가 승대하고 합의했던 것과 같은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선배님이 마닐라에 있는 OS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시겠다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신 후에 회사는 누가 꾸려나갈 것인데요. 회사 규모가 현재로서는 너무 작아서 선배님이 직접 마닐라까지 가서 경영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승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맡기려고 하네. 네? 원규는 깜짝 놀라 잠시 할 말을 잃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공금을 횡령하고 저와 동문들을 협박한 놈에게 경영을 맡긴다고요? 승대 그놈이 저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고 나니까 선배님께 접근한 모양인데 승대가 똥 던진 우물을 승대하고 박 선배님이 함께 마시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SNC 임원들 협박한 그놈을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사기꾼에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놈을 데리고 일하신다거나 감싸시는 경우 자칫 선배님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박 회장은 선배인 자기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원규가 갑자기 싫어지고 심사가 사나워졌다. 곁에 앉아있는 황 사장과 안 사장도 원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박 회장이 불쾌한 낯빛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다.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방금 내가 했던 제안은 취소하겠네. 그리고 자네가 승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벼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쯤에서 덮어두게. 그러고선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규와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고 다른 바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그의 권위가 훼손당했을 때에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움질을 하거나 곧바로 자리를 떠버리는 게 예사다. 황 사장이 그를 출입문까지 배웅했다. 자신을 초대한 박 회장이 먼저 가버리자 어색해서 그만 일어서려는 원규를
황 사장과 안 사장이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았다. 황 사장은 동문회 부회장이고 안 사장과 대학 동기이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동문들끼리 다툰다는 것이 소문나면 다른 대학 동문들 보기에 창피하잖아. 박 회장님과 내가 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동문회 내에서 잘못을 시정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동문회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들이 비웃지요. 그런데 동문회에서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리고 잘못한 놈을 응징하는 것이 다른 대학 동문들 보기에 창피하다고요? 한국의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것이 다른 나라 보기에 창피하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감옥과 법정을 없애라고 하세요. 죄인들 잡아들이지도 처벌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웃나라 보기에 창피하니까요. 어허,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동문들은 선후배들이 일사불란하게 단결과 화합이 잘 되는 것으로 평판이 자자하잖아. 황 선배님, 저는 일사불란하다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무슨 벽돌 공장의 벽돌을 연상시키거든요. 벽돌로도 건물을 쌓을 수 있지만 자연석으로 쌓은 건물을 더 좋아합니다. 각자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조화롭게 쌓아놓으면 벽돌로 쌓은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름답습니다. 황 사장 곁에 앉아있던 안 사장이 날선 눈빛으로 원규를 다그쳤다. 윤 사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봐줘버리게. 자네 고집대로 하면 우리 동문 사회가 시끄러워지네. 안됩니다. 인간적으로 봐주라는 말씀은 악을 허용해주고 잘못을 그냥 덮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을 향한 동정심이 아니라 악을 향한 동정심입니다. 한 달 전에도 박 회장님이 마닐라까지 일부러 저하고 함께 가서는 잘못한 승들을 나무라기는커녕 피해자인 저에게 양보를 권하셨지요. 그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나아진 게 있나요? 승대에게 그것이 저희 약점이라는 것만 더 확실하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저와 SNC 임원들은 더 악랄한 협박 속에 시달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똥이 나뭇잎에 덮여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밟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시 덮어 놓으면 또 다른 재수없는 사람들이 그 똥을 밟게 됩니다. 저는 그 똥을 드러내어 똥통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똥은 똥통에 있어야지 길 한복판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원규가 황 사장과 안 사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승대를 응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황 사장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져서 에잇 하며 고개를 돌렸고 안 사장이 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카랑했고 부릅뜬 두 눈으로 원규를 노려보았다. 똥을 치울 때 자네 몸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할 텐가? 자네하고 승대가 서로 똥물을 튀기며 다닐 텐가? 안 사장이 말끝에 코웃음을 치자 원규는 얼핏 냉소를 떠올렸다. 승대는 똥 자체이고 저는 똥을 밟은 피해자입니다.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이 이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똥을 치우는 수고로움과 어쩔 수 없이 풍기는 똥 냄새는 감내하겠습니다. 자네는 똥 싼 적 없어? 내가 듣기로는 자네도 술집에서 여자들 데리고 2차 나가고 그렇다던데. 선배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불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대의 공금 횡령과 동문들에 대한 공갈 협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황 사장이 손을 저어 원규의 말을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고 나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 글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 자네 선배로서 요구하는 것이야. 이쯤에서 용서하라고요? 먼저 승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고 해야 순서 아닙니까? 왜들 저에게 이러십니까? 원규가 부당하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들은 들을 기색이 없었다. 어떻게든 선배로서 후배의 길을 꺾고 무조건적인 양보를 받아내려는 듯 눈을 부라리며 뾰족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용서와 자비는 망고의 진리야. 내 말대로 덮으라면 덮어. 하지만 원규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이라며 서두를 뗀 후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의 미덕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보상하려고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가 망고의 진리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회개라는 단어와 참회라는 단어를 당신들 경전에서 지우세요. 지옥이라는 단어도 지우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지요. 카페 안에는 부드러운 선율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예리한 칼날 같은 침묵이 흘렀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들 중에 서로 상충되는, 즉 죄와 벌과 용서와 같은 부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달리 해석하여 적용한다. 그런 무리들 중에는 금고석에 돈은 가득 채우지만 정작 자신의 머릿속에 채워야 할 지성은 채우지 못하고 텅텅 비어 거미줄만 쳐있는 사람들도 많다. 원규의 말에 질린 황 사장은 마땅한 대꾸를 못하고 멍청한 눈만 껌뻑이며 교황이 언제 그런 말을 했었던가, 왜 그분이 그따위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생각했다. 황 사장은 무려 8년이라는 원규와의 나이 차이를 떠올리며 후배의 태도에 심히 불쾌해지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는 안 사장이 동기생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원규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의 자존심을 위해 후배를 나무라는 데에는 놀리고 이치고 뭐고 필요 없다. 그저 권위로 누르면 된다. 게다가 그들은 원규보다 부자들이지 않는가. 자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선배들이 너를 두고 위아래가 없다. 건방지다며 싫어하는 게야. 안 사장의 날카로운 언성에 오히려 원규는 이 양반이 나이든 후배 앞에서 건방을 떨고 있나 하고 생각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건방지게 압박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한계 때문이다. 두 사람은 원규를 굴종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듯 했다. 한국에는 위계 질서를 따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위계란 나이, 선후배, 부의 계층, 지성의 권위에 따른 상하 관계다. 그런데 천박한 사람일수록 지성의 권위는 무시하고 부의 계층으로 위계 질서를 따진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세력이 강하면, 예를 들어 재벌 친족, 인허가 건을 진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설사 나이가 더 어리더라도 상대를 깍듯이 존대하며 상대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바닥에 기인다. 그들은 아무리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많고 선배라 하더라도 세력이나 재산이 없으면 하대하고 멸시한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원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더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인내력도 부족하다. 세력과 재산에 있어서 두 사람보다 변변찮은 원규가 위계질서를 비웃는 말대꾸를 함으로써 대등하고 평등하게 맞서려는 의지를 보였다. 원규도 그런 면에서는 만만찮은 상대인 듯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엷은 미소를 물고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다. 그러나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고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내가 예의 범죄를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난하거나 양심적인 사람들과는 더 잘 지내고 있다. 앞에 사람들에게서 잃은 것을 뒤의 사람들에게서 얻고 있다. 나의 이런 성격과 태도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일 것이다. 선배님, 물과 기름은 같은 액체라 해도 섞을 수 없습니다. 저와 성대가 같은 A대학 동문이라 하여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규는 두 선배들이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겸손한 마음에 지성인들의 말만 골라 몇 마디 덧붙였을 뿐인데 선배들은 자꾸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원규의 조그마한 눈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를 보았다. 원규가 문을 닫고 나가자 그들은 인상을 잔뜩 긋고선 질시의 감정이 섞여 있는 혐오를 문 쪽을 향해 내뱉었다. 저 녀석이 하는 말은 언제나 귀에 거슬린단 말이야. 쥐뿔도 없는 새끼가 잘난 체하기는 건방진 놈. 남자의 질투심과 완고함은 일종의 고질병이다. 고질병은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해도 쉽게 고치지 못한다. A대학 동문에 황시중이나 안희연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규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선배들 중에 정종태 씨가 있었다. 그는 해상 운송 사업을 하는 CN그룹의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겸손할 뿐만 아니라 고지식하고 정직한 성격이어서
모든 선후배들을 따뜻하게 존중하며 친밀하게 대했다. 어느 날 정종태는 그의 친구 B씨가 추진하는 상가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믿을만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하니 원규도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B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원규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아직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형제들이 많았던 그의 첫 번째 재테크 시도였다. 원규는 형님이 추천하시니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분양계약금 1,5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상가 개발에 문제가 발생하여 B씨와 개발회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고 계약은 파기되었다. 나중에 정종태와 원규는 B씨로부터 계약금의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시행그룹은 해체되어 법정관리를 받았고 정종태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얼마 후에 정종태가 원규에게 750만 원을 송금했다. 그게 무슨 돈이냐고 원규가 물었더니 지난번 내 친구 B씨가 너에게 절반밖에 못 돌려주었잖아.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갚는 것이다. 아니 형님, 그것은 제가 투자한 것이니 이익이든 손해든 제 몫입니다. 형님께 빌려드린 돈이 아닌데 왜 형님이 저한테 갚아요? 그래도 내가 추천해서 발생한 손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부끄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러니 그냥 받아두어.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 회사가 그 지경이 되었고 형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발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마십시오. 그때 원규 사업은 성장 궤도에 있었고 정종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원규는 다음날 750만 원을 정종태의 계좌로 이체했다. 당시 원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정종태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었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들과 잘못을 했거나 서운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 인사를 했고 용서를 빌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서 주변 정리를 하는 모양이라며 그의 지인들이 안타까워했다.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했으나 정종태는 끝내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난한 살림과 처자식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정종태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원규 통장에 750만 원이 입금되었다. 송금한 사람을 확인해보니 정종태의 부인이었다. 원규가 깜짝 놀라 전화를 했다. 형수님, 잘못 입금하셨습니다. 돌려드릴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애 아빠의 유언이었어요. 원규씨 돈을 대신 꼭 갚아달라고. 이튿날 원규는 정종태의 집을 찾아가 미망인을 만났다. 가장이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떠나버린 그희라는 옹색하고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남편의 오랜 병수발과 최근에 치룬 장례식으로 인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췌했다. 집에까지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느라 화사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원규를 안타깝게 했다. 형수님, 종태형이 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드님 학업을 위해 드리는 것이니 꼭 받아주십시오. 초상을 도와줘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며 안 받으려 하는 그녀의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줬다. 무안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에게서 원규는 정종태의 생전 모습을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을 넣어두었었다. 박만길 회장에게 부탁했던 일이 무의에 그치자 승대는 원규의 보복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문식을 찾아갔다. 그때가 7월 초였다. 이문식은 승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권했다. 회사는 자기에게 맡기면 된다고 했다. 어차피 법적으로 외국인은 회사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파블로가 반대하면 승대가 회사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그동안 승대가 제멋대로 가져갔던 비용이 횡령으로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2달째 회사로부터 돈을 가져다 쓸 수 없게 되었지 않는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제가 경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동업자들과 만장일치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업자 회의는 무슨,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동업이 깨진 것이나 다름없어. 네. 조만간 내가 파블로를 만나서 설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해 볼 테니 그 후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며칠 전에 윤원규하고 박인채가 회계 실사를 하자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말로는 약속했지만 그까지 약속이야 지킬 필요가 없고 절대로 실사를 허용해서는 안 돼. 회사 장부들 중에 너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없앤 후에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을 벌어야 하거든. 며칠 후 고승대와 이문식 그리고 그들의 더미들인 파블로와 헬렌이 회동했다. 이문식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 자네는 지분의 25%를 내가 소개해주는 심종하 사장에게 양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만 필리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고 주위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네가 적당한 이유를 생각해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윤은규나 박인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간섭받지 않아야 하니까 그자들을 어떻게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도 머리를 써봐. 그 부분은 이미 계획을 짜두었습니다. 윤은규가 킬러를 고용하여 저를 필리핀에서 쫓아냈다고 소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되니까 원규가 더미를 사주하여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소문도 내겠습니다. 헛소문이지만 그것을 누가 필리핀까지 와서 확인하려 들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확인하려 든다 해도 재빠르게 널리 퍼뜨리고 나면 소문을 믿는 사람이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보다 많게 마련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곳에서는 사장인 헬렌이 박인채와 그의 아내 마리사를 횡령죄로 필리핀 검찰에 고소할 것이야. 그것도 자네가 동문들과 윤은규의 거래처에 소문을 내. 필리핀에서의 횡령죄는 보석이 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사정할 것이고 우리는 충분한 돈을 받아 챙긴 후 고소를 취하해 주면 될 것이야. 으흐흐흐. 이문식은 음흉하게 웃었지만 그의 계획을 들은 승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박인채와 마리셀이 횡령한 적이 있습니까? 필리핀에서 한두 달 살았어. 이 사람이 순진하기는. 사건이야 허위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검찰이 기소하는 작업은 파블로가 프리메이슨 조직을 동원하기로 했어. 어제 전화상으로 자네에게 설명했듯이 파블로는 회사의 경영권만 보장해주면 우리 일에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자네하고 내가 합의했듯이 그것은 더미를 내 애인으로 바꿀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고 파블로는 프리메이슨의 간부니까 일은 제대로 처리할 거야. 다만 자네가 그 조직원들과 검사에게 들어갈 비용을 부담해야 돼. 비용이 든다는 이문식의 말에 승대가 움츠러드는 목소리로 파블로를 쳐다보았다. 아, 네. 프리메이슨의 조직과 검사에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파블로가 이문식과 승대를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최소한 50만 페소는 필요합니다. 이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50만 페소? 한국 돈으로 1,300만 원밖에 안 되네. 자네가 1억 5천만 원 횡령했다는 것을 무마하고 한국에서도 자네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비용은 아주 저렴한 것이야. 하지만 만일 윤은규와 박인채가 반발하면서 막 고소하면 어떻게 하지요? 승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이문식이 손을 내저으며 일축했다. 횡령죄는 헬렌이 고소인이야. 만일 그자들이 맞고소한다 해도 헬렌을 상대로밖에 못해. 그리고 헬렌을 건드리면 헬렌의 대부인 파블로가 보복할 것이고 안 그렇소 파블로? 나나 헬렌을 건드리면 미스터 박이든 미스터 윤이든 제거해 버릴 것이오. 그제야 승대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럼 50만 페소를 준비하겠소. 대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오. 회사를 당신들이 경영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나의 지분에 대한 배당도 정확하게 챙겨주시오. 내 지분은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헬렌에게 신탁해 놓을 것이니까 말이오. 승대와 파블로가 손을 맞잡고 굳은 악수를 했다. 그들 두 사람은 지난 2달 동안 적이었지만 이제 동지가 된 것이다. 파블로는 수재 이문식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였고 IQ 천재 고승대는 이문식의 계략은 모른 채 자신의 탐욕만 쫓는 바보였다. 그들 곁에 앉아있던 헬렌은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문식과 승대의 더미이자 OSC의 대표이사인 그녀는 현재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차질을 빚으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줏대도 사고력도 없는 대부분의 필리핀 더미들이 의뢰에 그러하듯 실제 오너가 결정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부사장인 더미 파블로가 그녀 곁에서 지켜줄 것을 깊이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까지 내린 비가 그치더니
어느새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검게 그을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곳은 여기보다 더 뜨거울까? 그때였다. 회의를 마무리하고 모두들 떠날 채비를 하는데 승대가 흠흠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진행되는 일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나는 언제든지 최후 수단으로 필리핀 정부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고 모든 더미들을 폭로할 것이요. 명심하시오. 승대의 폭탄 선언이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그를 속이거나 딴짓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범자들과 함께 자폭하겠다는 협박이었다. 그의 의존은 엄중했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주인을 물려고 덤비는 미친 개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온몸이 오싹하면서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에게 쏠린 눈을 거두지도 못했고 입을 열려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마틴 셀리그만이 말했습니다. 판단력은 삶의 유용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이상적으로 선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한 증거에 오류가 있다고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했던 결정을 바꿀 능력도 있다. 다음날 승대는 주식 처분 권한을 이문식에게 위임한 후 가족들 데리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이문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회사의 지분 70%를 팔면서 억대의 현금을 챙겼는데 한 푼 돌려주지 않고도 회사는 다시 자기 수중으로 돌아온 것이다. 승대의 마지막 협박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명문고를 졸업한 진짜 수재 이문식과 IQ만 천재인 고승대의 차이였다. 승대는 부산으로 돌아간 후 이문식과 함께 계획했던 대로 주위 사람들과 A대학 동문들에게 거짓 소문을 놓기 시작했다. 원규가 무장경비를 동원하여 협박하고 회사를 강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숨겼다. 아니, 피해자로 위장했다.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돈 다 쏟아부었고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니까 갑자기 윤 사장이 나를 쫓아냈어요. 나는 졸지에 개털이 되고 거지가 되어 마닐라 거리에 아내와 애들과 함께 나앉게 된 거예요. 흑흑. 그의 거짓말에 친척들과 지인들 그리고 일부 A대학 동문들이 혀를 내두르며 승대를 동정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어허, 윤 사장 그 사람이 어떻게 후배를 이용해 먹고 내칠 수가 있어 그래?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나저나 고 사장님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쯧쯧. 꽃 주위에는 나비들이 모이고 똥 주위에는 파리들이 모인다. 소문이 퍼지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조하는 얼간이들과 착한 가면을 쓴 양비론자들이 승대 곁에 모였다. 양비론자들이 실제로 하는 짓은 불행에 처한 피해자를 놀리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공정하다며 묘한 쾌감을 느끼는 위선자들이다. 소문을 전해 듣고 원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믿고 아꼈던 후배에게 배신당하고 협박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원규가 오히려 사기꾼, 협박범, 강탈자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원규는 승대를 업무상 횡령죄로 부산지방검찰에 고소함으로써 응징에 나섰다. 2011년 9월 이문식의 각본대로 심종화가 승대의 지분 25%를 인수했다며 OSC 사무실에 나타났다. 종화는 이문식의 A대학 동기생이다. 그가 이문식의 제안을 받고 나서 망설이고 있을 때 몇몇 동기생들이 만류했었다. 문식이 그 녀석은 안 그런 척하면서 못된 짓만 저지르고는 자신은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여간 간사한 놈이 아니야. 조심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돈을 들고 마닐라로 들어갔다. 한편 부산에 있던 승대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처갓집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애써 웃고 다녔다. 11월 말
그는 처삼촌이 불러서 경찰서 인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니 처삼촌과 세 사람의 사내들이 벌써부터 공을 치고 있었다. 화면을 보니 5번 홀이었다. 고서방, 이리 와 앉게. 자, 잠깐 쉬면서 인사부터 합시다.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내 조카 사위 고승대 사장, 이쪽은 임영길 형사, 임성일 형사, 그리고 김다루씨. 처삼촌의 소개로 승대와 세 사람이 서로 통성명을 했다. 임시성을 가진 2명의 형사들은 처가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처삼촌은 임성일 형사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나머지 2사람은 임성일 형사가 초대했다고 했다. 임 형사가 건들거리면서 말했다. 고 사장님의 사건이 10여 년 전에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김다루 사장님 건과 유사해서 제가 이 2분을 오시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루가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 그곳 사기꾼들에게 걸려 홀랑 털리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고소를 당했었거든요. 그때 여기 계신 2분 형사님들께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필리핀에서 무슨 사업을 하셨는데요? 한국에 중고 차량을 수입해서 팔았고 정비소도 운영했었어요. 네, 저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셨네요. 승대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호기심으로 탄성을 질렀다. 저도 고 사장님의 사업이 저와 유사했고 또 지금 당하신 사건도 저와 흡사하다는 말을 조금 전에 임 형사님과 처삼촌 되시는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하하. 다루가 좌중을 둘러보며 웃자 처삼촌과 2 형사들도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승대는 다루와 형사들로부터 경찰과 검찰 조사에 임하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다루를 통해 박인채의 얘기를 듣고는 세상 참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이도 엇비슷한 다루와 승대는 예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듯 생각되어졌다. 그들은 식당과 술집으로 옮겨가며 한껏 주적댔다. 그날 승대는 처삼촌에게 빌린 돈으로 골프비와 밥값, 술값을 지불했다. 일행과 헤어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저기 취업할 곳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벌써 6달째 수입이 없는 상태다. 매일 생활비를 보채는 아내 얼굴이 보기 싫어져서 귀가를 서두르지 않고 밤거리를 허정허정 걸었다. 메마른 초겨울의 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차고 매서웠다.